그래서 그거를 기획하는 단계에 이제 저도 좀 같이 얘기들 이렇게 섞으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진행되던 거가 별로 좀 효과가 약할 것 같고, 실제 개념상으로는 그렇지만 막상 작품으로 실현하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실현이 되었는데, 김건태 작가가 이제 의도했던 일종의 미래지향적인 이제 치유와 성화, 씻김 이런 걸 넘어서서 일종의 평화와 화합과 일종의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저 육각의 방 안에 제시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뮤지컬로도 그 굉장히 스토리가 사실은 5분짜리 영상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들이 거기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분은 사모님하고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떤 식으로 자꾸 실현을 시켜내신가. 근데 이 메시지를 뮤지컬로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기 이제 통일에 관한 또 그 메시지들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적고 빼놓는 저쪽 건너편 방에 또 그게 있는데, 평양에서도 그 메시지를 갖고 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 일반 작가들에 비하면 바라보는 어떤 세계라고 할까요?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서 갖는 일종의 그 자기 앞으로였던 그 방향성이랄지 작업의 어떤 예를 들어서 화두랄지 이런 거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들이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5.18이라는 사실, 또 지적장애야, 이거 하나에 이렇게 함몰되다 보면은 그건 이제 자폐이면서도 굉장히 편협된 좁은 우물 속으로 스스로의 어떤 그런 걸로 빠져버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굉장히 확장된 세계로 끊임없이 지금도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고, 저는 저하고 같은 갑장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작가로서의 어떤 그 상상력과 의욕과 예술 의지 같은 그런 거가 참 상당히 이번에 김건태 작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저도 배울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미술 쪽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김건태 작가를 이제 봤었어요. 이제 우리 오대사님도 사실 이제 그림을 또 직접 그리시고 그림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대사님이 그때 유엔에서 그 초대전을 해주셨던 그게 어쩌면 김건태 작가 이 작가로서의 이런 화두를 갖고 작업하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큰 자신감도 주어지고 세계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출구를 이미 잡고는 있었지만은 확실한 앞으로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방향성을 얻게 하는데 오대사님의 초대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김건태 화백의 그 유엔 전시를 기획하게 된 게, 원래부터 우리 김건태 화백님을 알아가지고 내가 유엔 대사 가면은 전시를 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때까지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요. 그 미국에 그 애플 컴퓨터를 처음 창설하고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 중에 제일 유명한 연설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인데, 그 연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 어쩌면 그런 중요한 순간, 그런 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점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학교를 중퇴하고 뭐 창고에서 뭐 친구들하고 뭐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애플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근데 저하고 김건태 작가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게 성립하는데,
제가 2015년에 유엔 대사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맡았는데, 그것은 무슨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당신 유엔 대사를 가면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시킨 적도 없고, 저 자신을 이제 저희 어머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평생 대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아주 급성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3년 동안 휠체어를 타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2년 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휠체어에 탄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유엔 대사가 된 후에도 누가 저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김근태 화백님이 한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을 작품 소재로 하시는 분이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엔에서 전시를 희망한다 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었죠. 제가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누가 부탁을 해도 갑자기 우리 한국에 이런 장애인 그림 그리는 화가분이 있는데 유엔에 가서 전시 좀 합시다 이러면 유엔에서 저를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제가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이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김근태 화백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의 아동의 얼굴을 그리면서 나름의 어떤 구원 또는 힐링을 갖게 된 것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생존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으면은 발달장애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우리가 전응하라고 불렀는데, 발달장애인들의 얼굴을 보고 야, 저 얼굴이 진짜 인간의 얼굴이구나, 나 저것만 그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아니겠죠? 그 광주라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이런 중요한 점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점들을 인과관계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운명과 인과관계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일들인데, 또는 인연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김근태 화백님과 인연을 맺고 일을 하게 됐고, 저는 또 외교부를 그만둔 후에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그런 인권과 관련한 아동인권, 장애인권, 인권과 관련한 단체들하고 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제가 강의도 대학에서 하는데요. 인권이라는 게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1조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 하는 그 짧은 문장이 인권의 개념을 좀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특히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서 태어나면 왕자나 공주이고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노예였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언제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의 5천년 중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한 200~300년 전서부터 그렇게 치자,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해서 보다 사회를 나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그런 개념을 일종의 이념이죠. 이념으로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죠. 그래서 인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제일 많습니다. 모든 심각한 인권 침해는 다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사실 국가가 인권을 침해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데 국가가 국민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저항을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를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을 했다. 대표적인 인권 침해죠. 그런데 장애인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 침해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침해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누구를 차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와 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이냐? 광주 사람만 우리냐? 호남 사람이 우리이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우리이냐? 우리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의 바운더리는 어딘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스스로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라는 생각의 바운더리에 있을 때는 차별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자폐고 내 자식이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났으면 여기 나온 이런 얼굴들을 봤을 때 참 얼굴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애가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라는 개념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우리라는 개념도 좁게 보는 분들은 이런 얼굴을 봤을 때 아, 왜 자꾸 저런 얼굴을 보여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느냐? 결국 우리라는 마음들, 평등, 같음과 다름이거든요. 같음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적용하는 시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정리를 한다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근태 하백님이 이렇게 굉장히 예술가로서는 드물게 예술가가 자기가 장애가 있었던 경우는 많아요. 뭐 유명한 프랑스의 툴루즈 로트렉도 거의 난쟁이였고 앙리 마티스도 죽기 전에 14년을 휠체어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을 사셨지만. 그래서 예술가가 자기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먹으면 다 어떤 식으로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 예술가가 오래 살아서 70, 80까지 살았으면 분명히 마지막에 얼마나 장애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술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삼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아는 한은 16세기에 피터 브루겔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처음으로 장애인을 그렸어요. 그 전에는 그냥 비장애인을 그리다가 그 옆에 있는 장애인은 우연히 뭐 난쟁이가 하나 있어 난쟁이를 그렸다든지 이렇게 그린 적은 있지만 피터 브루겔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체 하반신 장애인 또 시각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의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사회의 관심 또는 그런 장애인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린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하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술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분이 우리 김근태 하백님인데 그 배경에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생존자라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인과관계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애인들을 묘사하고 아름답게 묘사했잖아요. 누가 생각할 때도 아름다움과는 약간 차이 거리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소재를 대상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라는 그 바운더리, 우리라는 그 범주를 확대시켜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인권이 보장되는데, 그래야 차별이 없어지는데 우리라는 범주를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시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